안녕하세요. 동탄탑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근탁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2월 18일이고요. 저는 크게 뉴스 같은 걸 잘 안 봐서 잘 몰랐는데 엄청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부랴부랴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기획정부 보도 자료고요. 보도일시는 2019년 12월 16일이고 그래서 12, 16 대책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라 이렇게 설명 같은 거는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어떤 대책이 나왔나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네, 이런 대책이 옳다 그르다 그런 판단은 전혀 배제를 하고 한번 그냥 대책을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네, 그래서 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백이고요. 3페이지 다시 보시면 제목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2019년 12월 16일날 그저께 오늘은 지금은 2019년 12월 18일 새벽 12시 조금 지났습니다. 그저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고요.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번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네, 관련 1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란 말은 주택담보대출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네, DSR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RTI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네, 그래서 관련 2번 보시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요거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잠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는 중개사님 소장님 아파트를 사겠다고 어떤 분이 부산에서 올라오셨대요. 동탄까지 부산에서 그것도 밤늦게 거의 문 닫고 이제 8시 9시 되는 시간에 동탄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 갭투자 중요한 이 말이 많은 갭투자 하시겠다고 올라오셨대요. 근데 실제 시가가 한 2억 시가라고 하면 좀 그러지 2억 요 아파트를 지금 세입자가 2억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1,000만원 주고 아파트 사시려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까지 하셨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세입자가 만기가 다 되셔가지고 계약 만기가 곧 한 달 안으로 나가셔야 된대요. 근데 이때 2억대에 들어가신 세입자님은 약간 시세가 올랐을 때 2억으로 들어가셨고 지금 시세는 1억 한 8천에서 1억 9천 정도. 네, 이 정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분이 나가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을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2억에 못 맞추면 이분은 이제 2억을 못 내주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 갭투자 깡통 전세라고 하죠.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진짜 바로 옆에 되게 친한 부동산 소장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이 파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매도인하고 매도인 분께서 서로 다투다가 그래서 결국 계약 파기가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요거는 좀 어쩌면 좀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갭 투자를 좀 무분별한 갭 투자는 좀 못하게 막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 강화 뭐 이렇게 있고,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큰 2번은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강화. 잠시만요. 좀 글자 선이 좀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고요. 종합부동산세 관련,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그리고 3번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1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추진과제 보시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 강화, 고가주택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 혐의 정밀 검증,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 점검 상시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 그리고 3번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그리고 4번 임대 등록 제도 보완,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혜택을 축소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임대주택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 점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중공업 지역 관련 제도 개선. 이제는 목차가 나왔습니다. 목차. 큰 1번 보시면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고요. 그리고 정책 대응 방향, 그리고 3번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그리고 4번 향후 추진 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설명 못 드립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같이 읽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셔도 제가 답변 못 해드릴 수도 있어서, 자세한 거는 은행이나 어떤 이런 행정안전부 이런 데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은행 쪽에서도 구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런 게 마련이 안 돼가지고 은행 직원분들도 지금 대출 상담할 때 되게 곤욕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입니다. 1번 최근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 재현.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 하에 서울 주택가격도 2018년 9.13 대책 이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전국 퍼센트지 보시면 2019년 1월에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0.15%, 0.16%, 0.16%, 여기서 0.09로 좀 하락됐고, 0.01로 하락됐고, 여기가 9.13 대책 기준으로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하락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서울도 이제 0.2에서 0.2 조금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0.11, 0.07 떨어지고, 여기는 다시 오르고, 여기 갑자기 오르고, 그러네요. 그래서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 6월 둘째 주, 송파 6월 셋째 주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7월 1일부터 24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그래서 통계자를 보시면 7월 첫째 주 0.02, 0.02 되다가 0.3 올라갔다가 이제 슬슬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때 갑자기 확 올라버렸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그래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퍼센테이지 보시면 2019년도 빨간색은 계속 여기 일시적으로 살짝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이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4구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여기 빨간색이 2019년이고요. 이때만 잠깐 떨어졌다가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때가 작년이 아니라 그쵸.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올해부터는 또 다시 쭉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네, 요거는 11월 6일날 지정이 됐나 보네요. 이후에, 동작, 양천, 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인 과열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퍼센티지 보시면 동작 0.16, 양천 0.54, 과천 0.0, 0.80, 광명 0.36, 하남 0.40. 네, 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일단 모르는 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유입입니다. 네, 요거 조금 핫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실무를 하다 보니까 요거 물어보신 분들 꽤 있으십니다. 뭐 자금이 1억 정도 있는데 뭐 2, 3억짜리 아파트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거 좋은 물건 추천 좀 해달라 이러신 분들 네, 전화 몇 통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전세금 확실히 빼줄 자신 없으시면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못 투자하셨다가 진짜로 갑자기 전세 시세가 하락이 되면 이분들 여윳돈 없으신 분들은 진짜 돈 못 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선의의 이런 세입자님께서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 와서 저는 웬만하면 갭 투자는 투자 권유를 잘 안 해드립니다. 뭐 제가 아는 바도 잘 없지만 혹시나 여기 좀 괜찮다 하는 아파트 같은 게 있어도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런 정책 성향 같은 거랑 전혀 무관하고요.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네, 이거 깡통 전세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들 제가 몇 번 봐가지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보증금 못 받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하신 집도 지금 꽤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고객님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고 전세금 못 받으시고 나가신 분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웬만하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냥 전세금을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좀 마련하셔가지고 용통을 하셔서 빼주실 수 있으면 이런 거 하셔도 괜찮은데 정말 1,000만원 들고 오신 분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다른 분들 선의에 피해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라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로 매수세 확대입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세금을 지금 못 돌려주시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번 돼버리면 그 다음에 세 맞추기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등기부에 기록이 남잖아요. 이게 쭉 떼버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현재 유효사항 말고 전부 뗀 거 있잖아요. 등기부 그거 떼달라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라는 고객님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은 무리한 갭 투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로 매수세 확대입니다. 네, 서울 주택 가격 전망 CSI 하는 CSI 이게 뭘까요? 네. 2018년 9월에는 137, 2019년 6월에는 네,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101, 7월에는 112. 네, 매수세에 대한 수치인 거죠. 매수세가 조금씩 이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에 117, 10월에 122, 11월에 125.
그리고 서울 주택소비심리지수 고토연이라고 하면 고토지연구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2019년 6월에 128.3 주택 가격 전망은 아무튼 이게 전망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런 수치가 나왔고, 소비심리지수 이게 막 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조금씩 올라갔다가 여기 조금 내려갔지만 다시 오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나 법규 쪽에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엉뚱한 설명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 내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대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10월 거래량 14,145건은 예년 2014년에서 18년 17,450건 대비 약 8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전보다는 매매 거래량은 좀 줄었다고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 및 예년 대비 증감률 신고 기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월에 5,633건, 4월은 6,924건, 5월은 8,077건, 6월은 8,990건, 7월은 12,256건, 8월은 13,514건, 9월은 11,779건, 10월은 14,145건 정도 되고요. 아파트만 따지자면 서울 쪽에 1,813건, 2,469건, 5월에 3,432건, 6월에 4,470건, 7월에는 7,009건, 8월에는 8,586, 그리고 9월에는 7,096, 10월에는 8,274.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 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 매매 거래량, 예년 대비 증감률. 요게 거래량, 요게 증감률, 이렇게 되나 봅니다. 아무튼 쭉쭉쭉쭉,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지금 오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4구 보시겠습니다. 887, 1034, 1400, 1791, 2655, 3151, 2419, 2663 계속 오르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강남 4구 306, 480, 8667, 1086, 1919, 2431, 1685, 1825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용도 증가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보시면 2019년 7월, 올해 7월 쪽에는 49.8%인데 여기만 좀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오르고, 여기도 오르고, 오르고. 자세한 수치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조금 올라간다 이런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4구도 57.8에서 여기에서만 좀 떨어졌다가 여기 다시 올라갔다가 또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관계기관 합동 1차 조사 결과에 11월 28일 해봤더니 편법, 불법 증여, 대출 규정 미해 준수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상당수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1차로 조사한 결과 총 991건이 편법, 불법 증여 의심 사례가 532건이 있고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가 23건이라고 하네. 23건 등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써놨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4.4만 4천호에 이어서 올해와 내년에도 연간 약 4만호 이상이 공급되어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만호, 단위는 만호입니다. 그리고 13에서 17년 정도는 32,000호 정도 됐고, 2018년은 44,000호 정도 됐고, 2019년 45,000호, 2020년 41,000호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 중에서 향후 입주 물량으로 이어질 착공 81개가 있고, 및 관리 처분 인가 54개 단계의 단지도 135개나 이루고 있고,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단지는 2020년 4월까지 분양 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므로 조기 공급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누계 기준 올해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는 5년 평균 2014년에서 18년까지 5년 정도 평균 1.6만 호와 유사한 1.6만 호로 초기 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공급 부족론을 제기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저희가 이제 중개업이나 이런 거 경제학 배울 때 수요와 공급, 이게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는 여기 시장 가격이면 여기보다 낮은 가격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수요가 요만큼, 공급은 요만큼 이렇게 공급 부족이 생기고, 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아파트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 적급 자재를 활용하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오래되면 또다시 슬럼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배우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책의 그런 정치 성향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배우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요런 이거는 뭐 굳이 전문가분들 아니어도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 경제, 사회 이런 것만 좀 그냥 기본적으로 배워도 그냥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시장 상황 평가입니다. 네, 그간 17년 8.2 대책, 2017년 8.2 대책 및 2018년 9.13 대책 등을 통해서 세제, 금융 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소유자를 위한 수도권 30만원 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고, 상반기는 안정세, 상반기 다주택 세대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우를 보시면 2019년 1월 올해 초부터 0.2 여기는 좀 줄고, 여기는 좀 늘었지만 다시 줄고 그리고 서울 다주택 가구도 50.2에서 조금, 여기서는 좀 늘었지만 여기도 조금 늘긴 했지만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그러나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이 재현된다고 합니다. M2, 이게 경제학을 배웠을 때 M2가 뭐 광의의 통화, 뭐 이런 뭐 협의의 통화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M2가 다행히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에 이게 좀 설명이 있어가지고, 주요 통화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M1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 M1을 이제 협의 통화라고 얘기하고, 협의 통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M2는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광의의 통화. 통화의 개념 중에 좀 넓은 의미로, 그래서 광의 통화는 제가 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협의 통화에 더하기 예금 취급 기간의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CD 또는 환매 조건부 채권 RP 또는 표지 어음 등 유동성이 높은 만기 2년 이하의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것을 광의의 통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광의 통화는 협의 통화에 더해서 예금 취급 기관의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CD,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 RP, 표지 어음 등 유동성이 높은 만기 2년 이하의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것을 광의의 통화 M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의의 통화에 정기 예금, 적금, 부금, 단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 등을 포함하는 이유는,
네, 이런 단기 금융 상품들이 거래 수단보다는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쓰이며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해서 네, 결제성 예금과 유동성 면에서 그 현금 등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광의 통화를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M2 네, 광의 통화량을 보시면 2014년에 2009.6, 2015년에는 2182.9, 2019년, 16년에는 2342. 통화량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광의 통화량이. 2471.2. 네, 여기도 늘고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시장 금리는 너무 싸서 이자도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주식도 이렇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네, 제일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서 이런 국지적 과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금리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고 LTV 규제로 대출 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나 높은 전세가율 그리고 전세 대출 등을 통한 갭 투자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LTV는 제가 설명 그냥 막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LTV Loan to Value Ratio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해서 읽어보면 LTV 네, Loan to Value Ratio 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이고 이게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란 거죠. 주 비율 60%이고 네,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 원 되는 거죠. 네, 3억짜리 곱하기 0.6 하면 이제 36, 18 1억 8천까지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TV 이거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V 정의도 한번 알아봤고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저도 찾아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금리로 네, 자금 조달 비용이 낮고 LTV 규제로 대출 규모가 제한돼서 이게 이제 비율을 자꾸 낮추면 대출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높은 전세가요. 전세가 만약에 시세가 3억인데 2.5억 누가 전세 세입자가 산다고 만약에 가령 예를 들자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여기 아파트를 사시는 겁니다. 명의가 이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이 적어도 약간 갭투자 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보유 부담 등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에도 매수세 확대 영향. 예, 뭐 보유세가 너무 적으니까 뭐 여러 채 사둬도 상관없다 하시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투자가 몰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채 샀을 때 뭐 보유세가 막 엄청 폭탄처럼 나온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 텐데,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어서 규제를 피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것도 제가 공문서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동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거 모르면 이제 상담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세제 대출 규제를 피해서 증여, 법인 설립 등을 활용하여 투자재의 성격이 강한 강남권 등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매수 행위가 성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집은 투자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집은 좀, 어떤 분들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편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론 등을 제기하며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서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정책 대응 방향 보시겠습니다.
목표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맞춤형 대책,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의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 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2번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요런거, 네, 재산세 요런거 보유세죠, 재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 요거는 이제 제가 정말 그 진짜 쥐꼬리만큼 밖에 모르지만 감정평가사 공부를 살짝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좀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공시가격이 실세랑 현실화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네, 지금처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갖고 뭐 여러 군데서 말이 많다고는 하셨습니다. 네. 뭐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시세에서 공시가격이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판단은 그냥 읽어보신 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현 상태대로 가야 되는 건지. 근데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감정평가는 보수주의 원칙이다, 뭐 보수주의 이런 얘기를 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대한 좀 낮게 평가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뭐 약간 원칙 같은 게 있다, 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게 또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 아무튼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이런 것도 좀 영향이, 그래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 못하는 이유는 그 감정평가 업계의 그런 원칙 같은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무튼간에 지금 그래서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요거 좀 올려서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 등도 계산해서 올리면 요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지가 이렇게 표준 주택가격 이런 게 있고, 이건 전 국토에 그냥 잠깐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토가 있으면 이게 전국에 이제 토지 기준으로 하면 뭐 표준지라는 걸 정한다고 합니다. 네, 전국에 한 50만 개가 있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러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분들이 막 전국으로 다 이렇게 제주도도 가시고 독도도 가시고 다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들께서 이 표준지를 평가를 해 주시면 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주변들의 땅들이 이게 만약에 표준지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땅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그러면 여기 표준지 수치를 1이라고 본다면 이 땅은 면적이 얼마고 뭐 면적은 조금 더 작고 뭐 땅이 생긴 건 세모나게 생겼고 해서 이런 보정치를 이제 비율을 곱하시는 겁니다. 네, 땅이 작으면 1보다 작은 비율을 곱하고 0.9를 곱한다든지 더 크면 1.1을 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치를 다 곱해서 시군 구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주십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재산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재산세. 그래서 이걸 공시지가가 올라가 버리면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표준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가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걸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네, 표준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개별주택 가격은 이제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똑같이 요 보정치를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택의 보유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 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구입하세요.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서 고분양가 및 풍선 효과를 차단합니다. 풍선 효과라는 게 뭐 정확한 그런 경제학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게 좀 실제로 이런 경제학 개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풍선 효과. 네,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서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 조치가 통하지 않는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네. 그리고 풍선 효과의 사례로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 창촌을 단속하자, 주택가로 옮겨가 은밀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일, 그리고 가짜 석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서 단속에 나서자, 가짜 휘발유 거래는 줄었지만 정량 미달 판매와 등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의 판매가 늘어난 일, 그리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자, 서민들이 고금리를 떠안으면서도 제2금융권으로 몰려서 대출을 받는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네, 이거는 부동산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풍선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네, 3번 읽을 차례네. 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서 고분양가 및 풍선 효과를 차단. 이게 통하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제한해서 이쪽으로 만약에 가격이 막 부동산 급등한다. 그러면 이쪽도 다시 여기 지정해버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 그럼 또 지정하고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전국을 다 그냥 이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 조사 체계 그리고 청약 규제를 강화하여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 사업자 관리 제도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네, 4번 서울 도심 내의 공급과 소득권 30만 호 계획을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조속한 분양 지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제목으로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의 방안은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기적 대출 수요를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고요. 2번,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일단은 못 사게 막겠다. 사고 나서 갖고 있어도 힘들게 만들겠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네,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의 주택 담보 대출 관리 강화입니다. 시가 9억 원 초과는 LTV를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강화하고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 담보 대출 아예 자체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좀 이따가 자세한 내용 나오겠지만 차주 단위 DSR 한도 규제. 차주라는 말은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차주. DSR은 다시 한번 저희 또 찾아보겠습니다. DSR. 이게 LTV보다 더 강화된. 이게 더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 하는 거죠. 이게 네, 여기 인정 DSR 데트 서비스 레이티오입니다. DSR라는 말 뜻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대출 심사 시 차주 돈 빌리는 사람이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답니다. 이게 쉬운 예로 아까 LTV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입하려는 주택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 뭐 0.6 미만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곱해버리지만
요거는 그 신용도나 뭐 신용카드 대출, 뭐 핸드폰 요금, 차주의 핸드폰 요금, 어떤 신용카드 요금,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3억이어도 이 사람 뭐 신용카드 대금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금 불안해, 대출 그 상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출 비율을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요거보다 LTV보다 더 대출을 강화하는 거죠. 대출 비율을 적게 계산하는 게 DS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는지 지금 정확히 저도 의심스럽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9억원 초과 LTV 강화, 네. 그리고 차주 단위 DSR 한도 규제, 네. 밑에 여기 DSR이 나와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고요. 네. 구입용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 임대업 RTI 강화, RTI. RTI는 또 뭐죠? 모르는 건 천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열어놨지? RTI, 이거는 제가 진짜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RTI라는 말은 Rent to Interest입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은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로서 담보 가치 외에 임대 소액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 선정하는 지표다. 산출하는 방식은 상가 가치에서 임대 수익률을 곱하고 요거를 대출금 곱하기 이자율로 나눈다고 합니다. 상가 가치에서 임대 수익률을 곱하고 대출금 곱하기 이자율, 갚아나가는 이자율, 이자분의 발생하는 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하는 이자가 아니라 발생하는 수익을 내야 하는 이자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단어라서 한번 읽어만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RTI 강화, 이걸 강화한다는 거는 수입 임대 뭐라고냐? 월세 수입 내야 하는 지급 이자, 이렇게 보신다면 이걸 강화한다는 말을 요거 비율을 낮춘다는 뜻이니까 요걸 낮추든지 이걸 높이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 비율을 높인다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 거니까 이거를 높여서 이 비율을 낮추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수학이나 이런 쪽에 좀 약해가지고. 아무튼 보시는 분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입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이용한 갭 투자 방지, 요거 아까 잠깐 저도 뭐 실무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사적 보증인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대출 후에 고가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사고 나도 막 보유세를 많이 강화시켜서 갖고 있기 힘들게 만들겠다. 팔 때도 양도세 많이 나오게 해서 힘들게 만들겠다. 그러면 좀 덜 사지 않겠느냐. 투기 수요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보유 부담 강화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을 상향시키고 공시가격 현실화 형평성 제고입니다. 요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별 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 등은 이제 재산세 과세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올려야지 이제 보유세인 재산세가 올라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제도 보완입니다. 1주택자 장기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말인 장특공제. 이거 아무리 좀 칸이 없지만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1, 2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양도세 같은 거 계산할 때 집을 오래 갖고 있다가 파실수록 그런 양도세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실거주 목적으로 오래 사세요 하는 목적인 거죠. 그리고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거주 기준 요건 추가. 네, 뭐 보유 요건이란 게 있고, 명의를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 거주 요건인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소위 말해서 빡센 기준인 거죠.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요거까지 강화하겠다 하는 거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여기도 또 거주 요건을 추가하겠다고 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네,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죠. 주택이 하나, 두 개 갖고 있고 분양권을 하나 갖고 계신데, 네, 이거를 뭐 이 셋 중에 어떤 걸 파실 때 얘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제가 세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네, 뭐 조금 적게 보유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건 규정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네, 완화.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보완하겠다는 뜻이니까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완화. 네. 네, 그리고 3번. 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시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선 효과를 뭐 생기는 걸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거래질서 조사 체계 강화, 고가주택의 다시 한번 빨간색 줄을 그어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고가주택 자금 출처 전수 분석은 뭐 한 건 한 건 다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실거래 정비사업 점검 상시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구체화. 뭐 아파트를 사는데 소득 같은 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자금을 마련했나 이런 거 자금 조달 계획서 막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항목 구체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 제출, 네, 소득 뭐 1년에 소득이 얼마씩 찍힌다 뭐 이런 거 통장 막 자료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청약 규제 강화입니다. 불법 전매자 등 청약 제한, 그리고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그리고 임대 등록 제도 보완. 네,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면 임대주택을 굳이 등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임대사업자 합동 점검. 임대사업자라는 게 조금 주거가 그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이게 정부가. 그래서 막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막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예산이 없으면 다 정부가 100% 이런 걸 임대주택 건설하기 힘드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정부가 대신하는 그런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러면 뭐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하는 제도이긴 합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좀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정부를 대신해서 주택을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동안은 세제 혜택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는 좀 반대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 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이고요.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임대사업자는 뭐
단기 중공공 임대, 뭐 기업형 임대, 뭐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이렇게 뭐 4년, 8년 뭐 이런 식으로 뭐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은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여기 요거만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뭐 지켜야 될 사항이 많죠. 이분들이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게 되면 그 뭐 팔지도 못하죠. 그 등록 기간 동안 팔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뭐 세금 같은 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임대료 같은 거 상승 비율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무 지켜야 할 의무들도 조금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입니다. 네, 요거는 수요를 제한이고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고, 이거는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고, 지금 제가 경제학을 그냥 그때 많이 졸았더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케인즈 학파 무슨 학파 막 그래가지고 어떤 학파는 이걸 조절해야 된다, 어떤 학파는 이걸 조절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 열심히 배웠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요거는 수요를 좀 수요 조절, 이거는 공급 확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급, 이게 수요, 수요량과 수요 조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 곡선 자체로 움직이느냐, 곡선 내에서 움직이느냐, 곡선 전체로 움직이느냐, 곡선 내에서 움직이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괜히 아는 척 하다가 바보인 게 더 들통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네,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 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 처분 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급 조절책입니다. 확대책인 거죠. 공급 확대 정책. 이게 몇 페이지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막 지나가려고 합니다. 네, 3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네, 큰 1번 보시면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입니다. 그래서 네, 괄호 1번 보시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입니다. 시가 9억원 초과입니다.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담보인정 비율을 추가 강화하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입니다. 이게 모두 다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엔드. 시가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네, 추가 강화하고,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인데, 계산할 때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 돈 빌리는 사람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역진율 구조로. 네, 기존에는 40%까지는 그래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9억원 기준으로 차등해서 이렇게 대출 비율을 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차주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 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 대상 적용이라고 합니다. 현행은 주택가격 구간 없이 40% LTV, 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였는데 주택가격 구간입니다. 네, 9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대로 40%를 적용하고 9억원이 초과한다? 그러면 20%밖에 안 주겠다. 9억원 이하까지는 40%를 적용해주고 초과 분에 대해서만 20%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여기 예시를 보시면,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가격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신다고 하실 때 9억원까지는 40% 비율 해주고, 그럼 9, 4, 26, 2.6억이 나오고, 그 9억을 초과하는 5억에 대해서는 20%만 해주겠다. 그럼 1억만 나온 5, 20.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36이죠. 94, 36. 3.6이 나오고, 네, 여기서는 1억이 나오고, 그래서 더해서 4.6억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기존에는 14억 전체에 대해서 40% 해줘서 5.6억이 나왔다면 거의 1억 정도 좀 덜밖에 대출이 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출 비율을 줄여가지고 고가주택
혹시나 투기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을 좀 막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고가 주택은 9억 원 기준이고요. 이게 엔드 조건입니다. 네, 투기 관련 지구 내에서, 네. 그리고 9억 원 이상 때는 9억 원 이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주겠다. 대출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네, 초고가 아파트는 15억 원 초과에 대해서 주택 구입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금지. 이거 뭐 엄청난 강력한 정책입니다. 15억 원짜리는 이제 뭐 현금 없으면 못 사시는 거죠. 15억 초과하는 16억짜리는 현금 주고 사셔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 세대에 대해서 대출 금지 1주택 세대 및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 40% 규제를 적용하였습니다만, 네, 이 지역 내에서 다주택 세대에 대해서 그러네요. 요렇게 묶어야 되겠네. 다주택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대출 안 해주고 1주택이나 무주택에 대해서는 40% 적용해서 집을 살 수 있게 좀 도와줬다면, 계산파 내용을 보시면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모든 차주입니다. 이거는 뭐 집을 몇 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금액을 주택을 사려면 주택담보대출 안 해준다고 합니다. 네, 현금 주고 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야, 엄청나네 이거. 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네, 주택 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 대상 적용이고요. 대신에 뭐 예외사항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뭐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되면 그래도 대출 좀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런 예외도 조금 일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네, 동그라미 3번 DSR 데트 서비스 레이티오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 강화입니다. LTV란 게 있었고 이거보다 더 강화된 게 DSR인데 여기서 또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데트 서비스 레이티오는 네, 연간 소득 중에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핸드폰 요금, 각종 공과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행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면 각 시중은행의 DSR 시행 이후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내로 관리했고, 그래서 개별대출의 DSR이 40% 초과해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면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계산하면 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네,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SR 한도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단계적으로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융회사별로 관리를 했지만 이런 경우가 되면 개인적으로 다 관리를 따로따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 조정. 이때는 지금까지는 40% 좀 초과해도 대출을 해줬는데 뭐 이제는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이 무조건 40% 이하로 맞추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입니다. 네, 지금은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 세대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면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 네, 여기 공시가격으로 시가를 변경해버리면 좀 강화가 되는 거죠. 현재 만약에 시가가 9억 원이라 치면 사실 공시가격은 뭐 한 7억, 뭐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러면 공시가격이 9억이 되면 현재 상황이라면 공시가격이 9억이라면 시가는 한 12, 3억 될 수도 있는 거죠. 12, 3억? 12, 3억짜리. 요거는 12, 3억짜리인데 아무튼 이렇게 9억으로 변경해서 조정하는 거니까 강화하는 거죠. 네,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이게 2년에서 1년 내에 무조건 팔아라. 네. 아니면 실제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겁니다. 1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1주택 세대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으로 봐줬는데, 이건 이제는 1년 내에 처분하고 전입해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9억 원 초과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도 2년 내에 전입을 하면 됐었는데, 무조건 1년 내에 전입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네, 현행은,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 내에서, 요거 엔드 조건이죠. 엔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 했었는데, 투기 지역 내에서만 금지를 했었는데, 개선하는 거는 투기 지역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까지 적용 범위. 여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이런 경우는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거죠. 네.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사업자에 대해서 투기지역 내에서는 이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는데, 이 개선한 경우는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 번에 다 읽고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지루해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읽는 데까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6번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입니다. 네, 현행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RTI 적용 중입니다. 1.5 2호배 이상인데 RTI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정의가 나옵니다. 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 1년 동안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 대출 임대업 하기 위해서 대출 받은 거에 이자 나가는 거 연간 이자 총 합친 거랑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 아무튼 총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 있으면 총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 현행이죠. 현행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 규제 기준은 1.25배 이상인데 1.25배 연간 임대소득이 요 총 나가는 이자 비용보다 1.25배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개선하는 거는 투기지역 투기거주지구 내에서 요거 엔드 조건이죠. 요거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쉽게 그냥 지출, 소득 이게 1.5배 이상 더 커야 되는 1.5배 이상 돼야 되는 말이죠. 소득이. 네. 그러면 이걸 줄이든지 이걸 늘리든지 아무튼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적용 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초고가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12월 17일 시행이고요.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 15억 초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초과 금지.
그리고 여타 과제 전산 개발 및 준비를 거쳐 12월 23일 날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12월 23일. 요거는 이미 시행이 됐고, 그래서 요거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요거를 계약서만 써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문의 엄청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서는 종전 규정, 여기 규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시행일 이전에 뭐 계약서를 이미 납부하고 이거 증명하시고, 그리고 대출 신청을 접수하여 완료가 됐으면 종전 규정,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상호 금융정책협의회,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등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제 큰 2번으로 넘어갔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끊어서 가고요. 지금까지 동탄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근탁이었고요. 요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빨리빨리 읽어보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귀찮다 하시면 제가 읽는 거를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읽어보는 수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새벽 1시가 지났고 해서 내일 저녁 때 제가 또 나머지 부분 읽어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